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다수의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에 어떤 전략과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 경제 시대 속 공공기관의 데이터 전략과 방향성을 주제로 중앙대학교 김상윤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상윤 교수님은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의 전문가로서 국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데이터 경제 시대의 트렌드와 공공기관의 대응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김상윤입니다. 최근의 시대를 우리는 데이터 경제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돈을 벌어다주는 시대죠. 우리가 민간 기업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시도에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공공기관은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향후에 공공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나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떤 영역의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활동과 이 전략의 방향성을 어디로 가져가야 할까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요. 저는 지금 현재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있고요. 제가 과거에 기업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이라는 경제연구소에서 한 10년 정도 연구원 생활을 했었고요. 또 하나금융융합기술원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우리 어떤 산업과 우리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들을 실전에서 다뤄봤기 때문에 또 다양한 형태의 우리 공공기관, 민간기관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의 어떤 실질적인 경험들을 해본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요, 바로 데이터 경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 방향을 설계해 나갈 것인가와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첫 페이지로 좀 자극적인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타임지 표지를 한번 보실까요? Your data for sale. 당신의 데이터가 팔리고 있어요. 타임지가요,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 많은 데이터 경제를 주도하는 플랫폼 기업들이요, 여러분의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수집해 가서 그들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쓰면서 이 정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개인들에게는 이 권한이나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랄 사실이 뭐냐면요, 이 기사에 이 타임지 표지의 발행 날짜가 밑에 보시는 것처럼 2011년 3월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10년이 더 된 얘기거든요. 타임지가 선도적으로 사회적 이슈를 발굴하고 여기 관해서 어떤 이슈를 던지는,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이런 어떤 데이터의 중요성 강조를 했던 것이죠. 오른쪽에 사파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끄적끄적 종이에다가 적어서 이 자판기 같이 생긴 것에 집어넣으면요, 이 뒤편에서 공룡같이 생긴 이 커다란 기업이 포대자루에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데이터 경제 시대가 이러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가팜을 꼽습니다. 미국의 ICT 혁신 기업들이죠.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는요, 여기 N이라고 하는 기업 아시죠? 네, 넷플릭스라는 기업까지 포함해서 언론이 또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팡감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데이터의 주도권을 가진 영향력 있는 미국의 기업들이죠. 이들 기업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갈수록 이런 어떤 다양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것을 2012년 이코노미스지에서는 데이터 식민지 시대라고도 이렇게 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 식민지라는 말 정말 지긋지긋한 단어인데요. 현재가 또 데이터 식민지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데이터를 보유한 데이터 영향력이 막강해지는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 산업 경제에 그만큼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죠. 자, 이런 어떤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를 방어하는 입장에서 어떤 새로운 또 방어의 어떤 전략 전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데이터 주권주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데이터 주권주의 딱 단어만 들어보셔도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데이터 주권주의에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주의가 있고요, 기업의 데이터 주권주의가 있고 국가의 데이터 주권주의가 있습니다. 개인의 데이터 주권주의는요, 여러분과 같은 소비자들이 내 데이터를 기업들이 마구잡이로 수집해 가서 어디다가 쓰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가가치를 올리는지 내가 요구하면은 그들이 들어줘야 한다. 바로 개인의 어떤 데이터 주권에 관련된 거고요. 기업 차원의 데이터 주권주의는요, 기업이 직접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들이 다 흡수하고 있죠. 바로 이런 데이터 경제를 주도하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응하는 다른 작은 기업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가 차원의 데이터 주권주의는요, 이렇게 가팜과 같은 미국의 몇몇 기업들, 즉 미국을 주도로 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의 확산이 다른 국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요, 러시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15년 9월에요. 러시아는 이 미국의 가팜 기업들, 우리 러시아에 들어와서 무자비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간다. 그래, 돈 벌어가는 건 좋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미국으로 가져가지 말고 우리 러시아 현지에다가 관리해라. 저장해서 관리해라. 바로 물리적 서버를 러시아 내에다가 둬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금을 매기거나 제재를 가하겠다. 바로 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 몇몇 미국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도 시작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러시아보다 몇 년 늦긴 했지만 이런 미국 기업들이 데이터를 이전해 나가는 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고 있죠. 미국 기업들의 어떤 정치적 우방 관계에 있는 유럽에서도 이런 데이터 경제 시대, 미국 기업들의 주도에 대한 반발 어떤 활동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요, 가이아 X라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한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내용이 뭐냐? 지금까지 미국 기업들을 주도로 해서 전 세계 데이터가 흡수되는 상황들, 우리가 가만히 지켜봤다라면은 이제는 더 이상 유럽연합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미국 기업에게 다 뺏기지 않겠다. 바로 미국으로부터 데이터를 독립을 선언한 것이죠.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주체적인 데이터 인프라, 예를 들면 클라우드 같은 것이죠. 미국 기업들이요, 클라우드 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1위가 어딥니까? 네, 아마존이죠. 아마존 웹 서비스가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구글, 그다음에 또 어떤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이 10%에서 20%, 즉 미국 기업들 몇몇 독점 기업들의 데이터량을 합치면요, 전 세계 시장의 데이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유럽연합이 이제는 그것을 좌시할 수 없다라는 프로젝트가 바로 가이아 X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자, 2020년 발표된 정부의 새로운 시대의 정책이죠. 한국판 뉴딜에 보시면은 이런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내용을 보시면은 큰 축으로는 두 가지죠. 하나는 디지털 뉴딜이고요. 하나는 그린 뉴딜입니다. 디지털과 관련된 정책들이 디지털 뉴딜에 포함해 있고 친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이 그린 뉴딜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한번 다 뜯어보면요, 결국 핵심적으로 두 가지 키워드에 봉착합니다. 오른쪽에 제가 표시를 해뒀는데요. 바로 두 개의 키워드는 디지털 그리고 산업 간 융합입니다.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친환경에 관련된 정책의 내용들을 보시더라도요, 이런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친환경의 다양한 어떤 스마트 시스템들, 예를 들면 탄소 포집 기술의 어떤 스마트 그리드를 붙이고요, 또 다양한 인프라를 또 디지털로 전환하고요, 이런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들이 기반이 돼서 친환경을 펼쳐나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친환경 정책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그 속에는 바로 데이터, 디지털에 관련된 역량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 곧 디지털, 즉 데이터와 산업 간 융합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공공기관들도 바로 이런 데이터 경제 시대, 한국판 뉴딜에 앞서 나갈 수 있는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요, 디지털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들으시는 이 공공기관들 입장에서 어떤 영역의 데이터를 더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다뤄야 할까요? 아마 아직 막막하실 텐데요. 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데이터들의 수집과 활용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빅데이터 영역, 정부 데이터, 오픈 데이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보시면은 이 가운데에 걸쳐져 있는
3번이라고 해당되는 개방 공공 빅데이터와 4번 미개방 공공 빅데이터, 이 두 영역이 앞으로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활용도를 좀 높여나갈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3번을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개방 공공 빅데이터, 다시 말씀드리면은 환경, 교통, 행정과 같은 특정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 우리 산업에,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빅데이터로서 작용하는 공공 영역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4번의 미개방 공공 빅데이터는 주로 개인을 다루고 있는 영역인데요. 예를 들면은 금융 마이데이터 혹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공공 영역으로 좀 이렇게 묶여 있지만은 개인 정보를 다루고 있는 영역, 바로 미개방 공공 빅데이터 영역입니다. 이 두 영역이 이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 안에 데이터 댐이라고 하는 정책에서 타겟이 되고 있는 의료 빅데이터, 금융 빅데이터의 영역이고요. 공공기관들이 이런 영역의 데이터들을 민간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 정책의 어떤 그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어떤 그 역량들을 키워나가야 되냐? 데이터를 다루는 이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수집의 영역, 분석의 영역, 활용의 영역입니다. 수집의 영역에서는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을 잘 축적할 것이냐. 앞서 말씀드린 3번, 4번 해당되는 영역들 중에 우리 공공기관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잘 선별해내서 바로 수집하는 역량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분석 영역입니다. 우리가 수집된 데이터만 수집한다고 역량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이걸 통해서 분석을 하고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것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니터링, 시각화, 또 다양한 어떤 분석 기법들을 활용한 이런 360도 어떤 데이터 분석,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방법과 툴, 그리고 여기 관련된 다양한 어떤 인재들, 중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 활용 영역은 수집된 데이터를 잘 분석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공공 서비스에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바로 성과 창출, 가치 제고로, 도시민 서비스 품질 제고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다양한 어떤 데이터의 수집 범위, 그리고 분석 역량, 그리고 이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품질 제고, 이것이 각각이 바로 공공 영역에서의 데이터 활용 경쟁력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또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일컫는 이런 인력들이 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자, 해외 사례를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미국이 주로 이제 대형 농협들, 대규모 농업을 주로 영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중소규모, 주로 개인 장농에 의한 농업이 많이 번성해 있는데, 미국은 이제 대형 농업을 하니까 이것에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농업 영역에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가지고요, 이 농작물의 어떤 상태라든지 품질을 더 높이는 거, 그리고 이 어떤 농촌 지역의 다양한 또 발전, 에너지 시스템 이런 것과 연계한 농업 데이터 기반의 바로 어떤 산업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영역이다. 바로 미국이 농업 영역에서는 데이터 활용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다양한 공공 데이터 영역을 산업 혁신에 활용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사례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영역입니다. 특히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지역에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이것을 어떻게 잘 제어할 수 있을까? 그리고 탄소 포집을 다양하게 실시를 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의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매우 정교하게 구현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바로 이런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죠. 탄소가 발생되는 지역, 건물 혹은 개별 개체들을 잘 파악하고요. 거기에 수집되는 데이터들, 그리고 탄소를 포집하고 이것을 저감하는 또 이런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탄소 중립의 지능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죠. 바로 도시민의 어떤 품질 향상, 그리고 이 도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친환경 영역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는요, 이렇게 공공 영역의 데이터 활용도가 점점 더 증가한다라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 도시에 속해 있는 혹은 뭐 농어촌에 속해 있는 이 시민들, 그리고 이 도민들이 점점 더 데이터 활용 역량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적되어 있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어떤 창업을 시도하는 시민들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 공공 데이터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삶의 어떤 질이 높아지는 측면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시민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활용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활용도가 높아지는 국가, 도시일수록 이 데이터 과학자, 시민 데이터 과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어떤 그 연구 보고서들이 출간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다양한 시도에서 이 데이터 인사이트를 활용하는 시민들이 이 공공 영역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데이터 기반의 역량 강화는 이 데이터 경제 시대, 2020년대 공공 서비스 경쟁력 강화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고요.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는 태블로와 같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솔루션과 다양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런 기업들의 어떤 그 역량들을 공공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대학교 김상윤 교수님께서 공공에서도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공공 데이터 활용을 통해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새로운 데이터 기반의 분석 역량과 또 시민을 위한 서비스 품질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김상윤 교수님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